제 이름은 박계실, 올해 72입니다. 사람들은 제 나이를 듣고는 고생 끝내고 자식들 복양받으며 편히 쉴 때라고들 하지만 제 삶은 그런 고상한 그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제 인생의 마지막 노동이 이제 막 시작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명의로 된 이 60평짜리 강남의 아파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 내외의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모양새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통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무섭게 제 하루는 시작됩니다. 손주 하준이가 일어날 시간에 맞춰 죽을 끓이고 아들 내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어젯밤 며느리 오미주가 시켜 먹고 치우지도 않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익숙하게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런 일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한창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실크 잠옷 차림의 미주가 나왔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인사는커녕 냉장고로 직행해 생수병을 꺼내 벌컥벌컥 마시더군요. 그러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무슨 냄새예요? 된장찌개 끓이세요? 아침에는 속 부대끼니까 그냥 토스트나 준비하시라니까요. 하준이도 밥 잘 안 먹잖아요. 진석이가 어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 아, 진석 씨야 뭘 줘도 잘 먹죠? 근데 집안 전체에 냄새 배는 건 생각 안 하세요? 이따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쿰쿰한 냄새 나면 어떡해요? 당장 끄시고 환기부터 시키세요. 미주는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는 다시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끓기 시작하던 찌개에 불을 껐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마디 한 것을 기억해뒀다가 끓인 것인데 이렇게 아침부터 타박을 들으니 맥이 탁 풀렸어요. 이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며느리의 허락과 검열 아래에 있었지요. 잠시 후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 진석이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제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미주가 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말투가 좀 쌀쌀 맞아서 그래요. 아기는 없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은 여전히 제게는 아이 같았지만 자기 아내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남자이기도 했지요. 진석이는 제 아들이기 전에 오미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하준이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낸 뒤에야 집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어요. 벽에 걸린 커다란 웨딩 사진 속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미주가 저리 싹싹하고 애교 많은 아이인 줄로만 알았지요. 결혼만 하면 평생 효도하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아들의 배경, 정확히는 제 배경을 보고 한 연기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 온다고 했으니 군소리 듣지 않으려면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최고급 과일만 골라 예쁘게 깎아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잡채와 갈비찜도 조금 재워뒀지요. 이윽고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주의 친구들이었어요. 미주야, 집 진짜 좋다. 이게 다 자가라고? 완전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좋아서 개업한 병원이 잘 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내조만 조금한 거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미주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과시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있으려 했어요. 하지만 미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과일 좀 내오세요. 꼭 하녀를 부르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쟁반에 정성껏 준비한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품으로 휘감은 미주의 친구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제 몸에 걸친 낡은 시장표 몸빼바지가 부끄러워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과일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미주가 질색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이런 거 말고 방에 좀 들어가 계세요. 저희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요. 괜히 계시면 저희가 불편하잖아요. 그 말에 친구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미주야. 요즘 누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니? 아무리 집이 넓어도 불편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편하다? 너희가. 이 집은 내 집인데 내 집에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미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도 마. 불편한 정도가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갈 데 없는 노인네를. 우리 진석 씨가 착해 빠져서 모시고 살자는데. 저는 방문을 닫으려다 말고 손잡이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탓에 그들의 대화는 계속해서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라도 잘 되니까 다행이다. 김 원장, 요즘 돈 엄청 번다며? 이 집도 병원 돈으로 산 거지? 당연하지. 우리 진석 씨 능력이잖아. 사실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준 거 없어. 그냥 몸만 들어와서 밥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자기가 이 집 주인인 줄 안다니까? 사사건건 얼마나 잔소리가 심한지 몰라. 저는 기가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이고 아들의 병원 개업 자금은 남편이 남긴 유산 전부를 털어 제가 대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저와 진석이 둘뿐이었어요. 아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미주에게는 진석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말하라고 입단속까지 시켰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공을 가로채고 저를 식충이 취급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아, 정말 짜증나. 시도 때도 없이 거실에 나와 앉아 있고 내가 뭐 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밥 차려주는 것도 유세 떠는 것 같아서 그냥 배달시켜 먹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리고 마침내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미주가 한숨을 푹 쉬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았지요. 솔직히 말해서 차라리 어머니가 조용히 사라져줬으면 소원이 없겠다. 정말이야. 저 할망구만 없으면 내 인생이 훨훨 날아다닐 텐데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할망구. 사라져줬으면.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 같은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그렇구나. 내가 사라져주는 것이 너의 소원이구나. 수십 년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더는 들리지 않을 때까지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창밖은 아직 환한 대낮이었지만 제 세상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가고 난 뒤 미주는 제가 재워뒀던 갈비찜을 발견하고는 어머님, 이런 거 하실 시간에 청소나 좀 더 하시지. 누가 해달랬어요? 라며 또 타박을 주었지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와 말을 섞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제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금고 안에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봉투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아파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등기권리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누렇게 변한 종이 뭉치였습니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채권자 박계실, 채무자 김진석, 아들의 병원 개원 자금 5억 원에 대한 차용증이었지요. 아들의 부탁으로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서류였습니다. 저는 그 2개의 서류를 책상 위에 나란히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는 저의 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그 2가지를 모두 자신의 것인 양 누리면서 정작 그것들의 주인인 저는 사라져 주길 바라고 있었지요. 소원을 들어주마.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너가 그토록 바라는 소원, 이 늙은 어미가 아주 통 크게 들어주고 말고. 저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내 낮에 받아두었던 부동산 중개인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 박계실입니다. 낮에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내일 당장 매물로 내놓아 주십시오. 시세보다 조금 싸게 가장 빨리 처분하는 조건으로요.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정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정말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결정일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에 잠긴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그 불빛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저 한 사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라고. 그리고 동시에 지난 수십 년간 잃어버렸던 박계실이라는 나의 이름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 혼자만 달라진 세상에 살고 있었지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저를 그림자처럼 취급했고, 며느리 오미주는 제가 없는 사람인 양 행동하는 것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결심을 했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무지함이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제 계획을 실행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준이와 아들 녀석이 좋아할 만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려주는 밥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을까요? 어제와는 달리 며느리는 아무 타박도 하지 않더군요. 아마 곧 들이닥칠 친구들과의 약속 생각에 정신이 팔려 있었겠지요.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났을까 약속대로 부동산 김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를 거실이 아닌 제 방으로 조용히 안내했어요. 김 사장은 제 방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정말로 파시려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집을. 자제분들과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제 안색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저 옅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 사장님, 살다 보면 정든 것들과도 이별해야 할 때가 오는 법이지요.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혹은 마음이든 말입니다. 저는 그냥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니 다른 건 묻지 마시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처리할 방법만 알려주세요. 제 단호한 말투에 김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주택 매매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위임장 등을 꺼내놓고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계약하던 날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운 결의와 약간의 해방감만이 제 마음을 채우고 있었지요. 모든 설명을 마친 김 사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세보다 5천만 원 낮게 내놓으세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 지급이 가능하고 한 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아주십시오. 제 조건에 김 사장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금매 중에서도 이런 금매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뜻이 확고함을 확인하고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평생의 보금자리는 시장에 매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을 테니 약속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김 사장은 돌아갔어요. 저는 그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이나 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슬프거나 아쉬운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한꺼풀 벗어낸 듯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틀 뒤 김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마침 현금 보유량이 많은 사업가인데 아들 내외에게 증여할 집을 찾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바란 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지요. 저는 약속을 잡고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인 오후 시간에 집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은 인상이 참 좋은 중년 부부였어요. 그들은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특히 남향이라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과 잘 가꿔진 작은 베란다, 정원을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어르신, 혼자 사시기에는 집이 좀 크지요? 관리가 힘드셨겠어요. 부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당연히 이 집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그 당연한 시선이 지난 몇 년간 며느리에게 받아온 부당한 취급을 씻어내주는 것만 같아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집을 둘러본 부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김 사장은 제게 눈짓을 보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통장에는 계약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찍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큰 돈을 제 의지대로 쥐어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항상 남편의 아내, 진석이의 어머니로 살아왔지 박계실이라는 이름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아본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돈이 찍힌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게 새로운 삶을 허락할 자유의 입장권이었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계약금을 받은 지 2주가 지나고 잔금까지 모두 치러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지요. 저는 저녁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따라 진석이는 병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는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미주는 새로 산 명품 가방에 대해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하준이는 유튜브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을 두지 않는 여느 때와 똑같은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모두가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잠시만 나 좀 보거라. 제 목소리에 미주가 인상을 찌푸리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뗐습니다. 왜요, 어머님? 또 무슨 잔소리 하시려고요? 잔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통보를 할 게 있어서 그런다.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제 명의로 된 주택 청약 통장이었지요. 어차피 해지할 통장이었지만 그들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주의 눈이 통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오늘 이 집을 팔았다. 제 말에 식탁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석이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접시에 떨어뜨렸고 하준이마저 놀라 저를 쳐다보았어요.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역시나 미주였습니다. 그 아이는 잠시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뭘 팔아요?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정신은 아주 또렷하단다. 오늘 잔금까지 다 받고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오는 길이다. 그러니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야. 한 달 뒤에는 새 주인이 들어올 테니 그 전에 이사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게다. 미쳤어, 진짜. 어머님이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팔아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진석 씨, 당신은 뭐해?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데 가만히 있어? 미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고래고래 악을 썼습니다. 진석이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저와 미주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상의? 내가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재산이다. 내 것을 내가 처분하는데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미주, 너는 내가 한 말을 벌써 잊었니? 저는 미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흥분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저를 쏘아보더군요. 저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나 사라져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지 않았니? 이 늙은이가 없어져야 너 인생이 훨훨 날아다닐 것 같다고도 했고, 그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사라질 테니 너희는 이제 훨훨 날아갈 준비만 하면 되겠구나. 제 말에 미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그 당황도 잠시, 그 아이의 성격은 곧바로 분노와 오만함으로 다시 무장하더군요. 겨우 그 말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말을 가지고 늙으면 속이 그렇게 좁아져요? 좋아요, 잘 파셨네요. 이까진 낡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진석 씨 병원이 있는데 이런 고물 아파트 없어도 강남에 더 좋은 오피스텔 얻어서 나가면 그만이에요. 거기서는 어머님 잔소리 안 듣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네요. 진석 씨, 우리 당장 나가자. 이런 집 하루도 더 있기 싫어. 미주는 자신의 남편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개선장군 같았지요. 진석이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얼굴로 제게 애원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잘했다. 아주 잘해주었어. 내 그 오만함이
내가 다음 망치를 휘두를 완벽한 명분이 되어 주었으니 말이다. 저는 그 아이의 마지막 발악을 제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망치는 내려쳤고 곧이어 두 번째 철퇴가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질 차례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거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준이는 겁을 먹은 듯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 속에서 가장 상처받을 사람은 저 어린 손주일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결심을 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죽어버리는 법이니까요. 지금은 아플지라도 이것이 결국 진석이와 하준이를 위한 길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 문이 열리고 진석이가 혼자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주세요. 어떻게 정말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장난 아니다. 내일쯤이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올 게다. 그럼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요? 하준이 학교는 어떡하고요? 갑자기 저희더러 어떡하라고. 진석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하소란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었어요. 저 아이는 40이 넘도록 자기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제 그늘 아래에서 해결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미주 같은 며느리를 제 머리 꼭대기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아내 말이 맞지 않더냐. 너에게는 잘 나가는 병원이 있으니 이까지 집 한 채 없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나는 너희의 앞날을 믿는다. 저는 일부러 미주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제 말에 진석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때 방 안에서 미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 당장 그 노인네 놔두고 들어오라니까. 말 섞어봐야 우리만 손해야. 진석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슬픈 눈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힘없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더욱 굳게 다졌습니다. 저 우유부단한 아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 방식이 조금 가혹할지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정갈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새 싸웠는지 둘 다 퀭한 얼굴로 출근했고 저는 그들이 나가자마자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는 꽤 규모가 큰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움을 받았던 곳이었지요. 담당 변호사는 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건강은 어떠신지요? 덕분에요, 변호사님.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중요한 법률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서류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미간이 잠시 좁혀졌다가 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은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제게 물었어요. 이 계약서 채무자인 아드님께서 직접 서명하시고 공증까지 받으신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개업 당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들과 합의 하에 작성하고
공증까지 맞춰두었습니다. 아들도 이 계약서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고요. 계약서상의 채무 변제 기일은 이미 한참 지났군요.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가 깨졌을 시 채권자는 채무 변제를 즉시 요구할 수 있다는 특약 사항도 명시되어 있고요. 이 특약 사항을 근거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시려는 거군요. 역시 전문가는 달랐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빌려준 원금 5억 원과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까지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인간의 중대한 결정을 존중하는 전문가의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모님의 뜻대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김진석 원장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접수하도록 하지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병원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상담을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뜨거운 여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은 후련했어요. 수십 년간 묵혀두었던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채권자 박계실로서 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호텔 카페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아마 지금쯤 진석이의 병원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했을 터였지요. 저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병원 접수 데스크에 배달된 법무법인의 인장이 찍힌 두툼한 우편 봉투. 무심코 봉투를 뜯어본 진석이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옆에서 남편의 성공을 과시하던 미주의 표정이 어떻게 무너져 내릴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제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진석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시작으로 10여 통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전화를 무시하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유유히 찻잔을 비웠습니다. 너희가 내게 주었던 고통과 무시에 비하면 이 정도의 불안과 공포는 아무것도 아닐 테지요. 호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살벌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석이와 미주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소파 앞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보낸 내용 증명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긴. 쓰여 있는 그대로다.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을 이제 돌려달라는 뜻이지. 하지만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였잖아요. 어머니께서도 그때 그냥 안전장치일 뿐이라고. 그 안전장치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란다. 너와 나 사이의 신뢰라는 안전핀이 뽑혔으니 이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니? 제 말에 미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집을 파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병원까지 빼앗으시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악마도 어머님보다는 착하겠네. 그 아이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화려한 삶을 지탱해주던 두 개의 기둥, 즉 강남의 넓은 아파트와 잘 나가는 의사 남편이 사실은 모두 시어머니의 손아귀에 있었다는 진실을 마주한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절망감이 그 아이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지요. 악마, 그래, 내가 악마일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 악마를 불러낸 것이 누구인지는 너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내가 내뱉은 말들, 내가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오늘의 이 결과를 만든 게야. 집이 없어도 병원이 있으니 괜찮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그 잘난 병원으로 내 살 길을 한번 찾아보거라. 어디 내 남편의 진짜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도 한번 구경해보마. 저는 제 생애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말은 비수가 되어 두 사람의 심장에 정확히 꽂혔을 겁니다. 진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미주는 더 이상 악을 쓸 기력조차 없는지 멍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세계가 완벽하게 붕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은 바로 저 박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은 마치 장례식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게 악을 쓰거나 애원하지 않았어요. 대신 두 사람은 자기들끼리 매일같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 안에 있어도 그들의 대화는 문틈으로 새어들어왔지요. 처음에는 속삭이는 것 같더니 이내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가곤 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병원 자금이 어머님 돈이라는 걸 나한테 숨길 수가 있어?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 당신 능력으로 이룬 거라고 했잖아. 이게 다 사기였어.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 우리 엄마 돈으로 병원 차렸다고 말하면 당신이 나랑 결혼이나 했겠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잘했어 봐. 일이 이 지경까지 오기나 했겠냐고. 다 당신 그 잘난 입 때문이야. 뭐? 내 입? 내가 틀린 말했어? 평생 아들 등골 빼먹는 시어머니 아니면 뭔데? 이제 와서 집 팔고 돈까지 다 회수해가는 저런 사람을 보고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그 입 닥치지 못해.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진석이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뺨을 때린 모양이었어요. 곧이어 미주의 악에 바친 울음소리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그 모든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이 시련을 통해 조금이라도 성장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가르침이자 가장 혹독한 회초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들 내외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계속 검색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어요. 제가 거실을 지날 때면 그들의 대화가 조각처럼 들려왔습니다. 여기도 안 된대. DSR 규제 때문에 추가 대출은 절대 불가라는데. 제2금융권은 사채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미쳤어? 지금 우리 신용등급으로는 거기도 안 될 뿐더러 이자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들은 은행, 저축은행, 심지어 지인들에게까지 돈을 빌리려 애썼지만 결과는 모두 마찬가지인 듯 했습니다. 집을 잃고
수억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된 그들에게 선뜻 돈을 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그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헬쑥해졌고 눈밑은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부유한 삶이 얼마나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테지요. 며칠이 지나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결국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석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미주가 진석이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쿵소리가 나게 무릎을 꿇더군요.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미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에서 어떤 진심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비방정이라 어머님 마음에 큰 상처를 드렸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님 발 씻겨드리며 종처럼 살게요. 그러니 제발 집 파신 거랑 그 돈 병원만은 살려주세요. 네, 어머님. 그 아이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내 눈물과 사과를 받아줄 생각 없으니. 어머님,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나는 너에게 돈이나 호강을 바란 적이 없다. 그저 내 아들의 아내로서, 내 손주의 어미로서, 그리고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를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너는 그 모든 것을 짓밟았지. 이제 와서 종처럼 살겠다니 가소롭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내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는다. 제 단호한 말에 미주의 얼굴에서 눈물이 멎고 그 자리에는 다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10년을 같이 산 가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칠 수가 있냐고요. 가족? 너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으냐. 나는 그저 너의 화려한 삶을 꾸며주는 배경이자 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지. 그러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말거라. 역겨우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싸두었던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어요. 제 방에 있던 대부분의 짐은 이미 며칠에 걸쳐 버리거나 미리 계약해둔 오피스텔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가 가져갈 것은 이 가방 하나뿐이었지요. 어머니 어디 가시게요? 진석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간다. 너희에게는 약속대로 한 달의 시간을 주마. 그 안에 짐을 정리해서 나가거라. 만약 병원 빚을 갚지 못하면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그리 알고 있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제 뒤로 미주의 절규와 진석이의 흐느낌이 따라왔지만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는 순간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까지 가면 저는 누구랑 놀아요. 아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아무 잘못 없는 저 작은 아이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쭈그려 앉아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하준아, 할머니가 하준이를 미워해서 가는 게 아니야. 잠시 멀리 여행을 다녀온다고 생각하렴. 그리고 아빠 엄마 말씀 잘 듣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알았지?
저는 아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사주려고 모아두었던 돈이었어요. 하준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차마 그 모습을 더 볼 수가 없어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강남역 근처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기는 15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지요. 통유리창으로는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사 첫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시끄러운 며느리의 잔소리도 답답한 아들의 한숨소리도 없는 완벽한 고요함.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마음에 드는 옷과 구두, 가방을 망설임 없이 샀어요. 항상 시장에서 헐값에 파는 옷만 사입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좋은 것을 사주기만 했지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좋은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모델 교실에 등록했고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고 이제야 자신의 삶을 찾아 나선 멋진 여성들이었지요.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서로의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며 깊은 유대감을 쌓아갔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이제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저는 그들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오롯이 저 자신, 박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날도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불빛 중 어딘가에서 제 아들 내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게 주어진 이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마음껏 누릴 참이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게 그 한 달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지만 아들 내외에게는 30년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외면하려 해도 기어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더군요. 제게 그들의 소식을 전해준 것은 다름 아닌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제가 새 오피스텔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상쾌한 아침, 향긋한 커피를 내리며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모님, 박계실 사모님 맞으시지요? 법무법인 세종의 최 변호사입니다.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채무자 김진석 원장 측에서 약정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없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병원 자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호사의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압류라는 세 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묵직하게 심장을 짓눌렀어요.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처음 그 병원 문을 열던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유산을 전부 쏟아부어 마련해준 아들의 꿈이자 제 마지막 헌신이었던 그 공간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했어요. 이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작한 일이고 제가 마무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썩은 상처를 그대로 두면 온몸으로 독이 퍼지는 법이지요. 네, 변호사님.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어떤 감정적인 고려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진행하고 진행 상황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새로 산 하얀 찻잔에 따뜻한 국화차를 따랐습니다. 은은한 차 향기가 혼자 쓰기엔 넓게만 느껴지는 오피스텔을 가득 메웠어요. 진석이도 미주도 심지어 하준이도 없는 이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돈을 돌려받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었을까? 아니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내 집, 내 돈, 그리고 빼앗겼던 내 인생까지도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그 사람의 업보일 뿐, 제 탓은 아니라고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들은 제 선의와 침묵을 권리로 착각했고 제 헌신을 당연하게 짓밟았으니까요. 며칠 뒤 뜻밖의 인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옆집에 살던 박씨 아주머니였어요. 한 동네에 오래 살며 꽤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지만 사실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늘 남의 집 사정이었습니다. 어머, 계실씨.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연락도 없고 무슨 일 있었어? 갑자기 이사는 왜 간 거야? 아들네랑 싸웠다는 소문이 있던데 정말이야? 박씨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숨길 수 없는 호기심이 더 많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좋은 곳에 가게 되어 이사했다고, 별일 없다고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자기가 직접 목격한 특종을 전하는 기자처럼 아들 내외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나저나 아들네, 어제 이사 나갔잖아. 계실 씨가 나가고 나서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거의 나오지도 않고 밤마다 싸우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다 들리더니만. 근데 이사 나가는 꼴이 영 말이 아니던데 아주 가관이었어. 원래 살던 으리으리한 가구랑 가전제품은 다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이삿짐이라고 나온 게 거의 없더라고. 나머지는 전부 돈 받고 버리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이삿짐 센터 차도 무슨 1톤짜리 용달차만 한 작은 게 한 대 오고. 나 참 그 좋은 집에 살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다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앞에 그 광경이 3D 영화처럼 생생하게 그려지는 듯 했어요. 항상 최고급 수입 가구와 최신 가전제품으로 집을 채워놓고 친구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미주. 남의 시선을 병적으로 의식하던 그 아이가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창문으로 내다보는 앞에서 낡은 빌라로 향하는 작은 용달차에 초라한 짐을 싣는 모습. 그 아이에게는 죽기보다 더한 수치였을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두 사람이 이삿짐 나르는 사람들한테 소리 지르고 돈 몇 푼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다 자기들끼리
길바닥에서 머리채만 앉아봤지 쌍욕을 하면서 싸우는 거야.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혀를 찼다니까. 저 집 무슨 일 났냐고 수군거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신이 난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이삿짐 센터 아저씨한테 슬쩍 다가가서 물어봤잖아. 어디 좋은 데로 이사 가시나 봐요 하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뭐라더라. 저기 언덕 꼭대기에 있는 그 외 햇빛도 잘 안 드는 오래된 빌라촌 있잖아. 거기로 간다더라고. 세상에 이 좋은 아파트 살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데로 간대? 병원도 잘 안 되는 거야? 사업이 망했나 봐. 그치? 저는 그랬군요. 저는 몰랐네요 하는 무미건조한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이 시들하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쯧쯧 잘 나갈 때 잘해야지. 사람이 너무 오만하면 저렇게 한순간에 훅 가는 거야. 그 말이 꼭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추락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지요. 지금 제 아들 내외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정상에 서 있는 줄 알았지만 그들이 딛고 있던 발밑은 사실 단단한 땅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이 받쳐주고 있던 허공이었고 제가 그 손을 놓아버리자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추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듯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석 원장 병원이 곧 경매에 넘어간다더라. 의사 면허만 빼고 다 빚쟁이들에게 넘어갔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발길은 완전히 끊겼고 병원은 개점유업 상태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병원 건물주에게서는 임대료가 석 달치나 밀렸다며 명도소송을 준비하겠다는 통보까지 왔다고 하더군요. 그 무렵부터 진석이에게서 밤늦게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차단했으니 유일한 소통 창구는 문자 메시지뿐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내용이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십니까?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야 속이 시원하십니까? 제가 죽어야 우복수가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 끔찍한 문자들을 읽고 말없이 삭제했습니다. 제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지요. 며칠이 지나자 문자의 내용은 처절한 애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준이를 봐서라도 제발 멈춰주세요. 우리 하준이는 무슨 죄입니까?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준이는 죄가 없지. 하지만 그 죄 없는 아이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것은 바로 너희 두 사람이란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들 내외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완전한 몰락은 그들의 허영과 위선으로 얇게 포장되어 있던 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낡은 빌라는 방음이 거의 되지 않았고 덕분에 이웃들은 밤낮 없이 이어지는 그들의 끔찍한 부부싸움을 강제로 청취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지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능력 있는 척, 잘난 척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진 않았을 거라고. 당신 능력으로 이룬 병원? 웃기지 마. 결국엔 마마보이에 엄마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셔터맨이었잖아. 뭐? 셔터맨? 너는
너는 그 엄마 돈으로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서 걸치고 외제 차 굴리면서 사모님 소리 들을 땐 좋았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람 취급만 제대로 했어도 내가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그들의 싸움은 결국 서로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치욕스러운 부분을 후벼 파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경멸과 날선 증오뿐이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기에 바쁜 철천지원수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들의 망가져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과연 이런 모습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결과가 아니라고.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끝에 놓여 있던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정해진 결말일 뿐이라고. 저는 그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제 세상의 문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갔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만의 소중한 평화와 행복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죄책감에도 그것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고 하지만 그 시간의 밀도와 색깔은 사람마다 전혀 달랐습니다. 아들 내외의 시간이 잿빛 절망과 검은 증오 속에서 늪처럼 더디게 흘러갈 때 저의 시간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와 희망 속에서 눈부신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차고 충만한 그야말로 제2의 청춘과도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가장 먼저 은은한 음악을 틀고 스트레칭으로 온몸의 근육을 깨웁니다. 시니어 모델 교실에서 배운 것인데 평생을 웅크리고 살아왔던 제 몸이 조금씩 펴지고 유연해지는 것을 느끼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리고는 향 좋은 원두를 직접 갈아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갓 구운 통밀빵과 신선한 과일, 어린잎 채소로 만든 샐러드로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며느리의 타박 섞인 목소리도 아들의 눈치 보는 한숨 소리도 없는 식탁. 누구의 입맛도 맞출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행복한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주로 새로 등록한 문화센터나 모델 교실에 갑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구석에만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제법 많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평생 교직에 몸담았다가 정년 퇴임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친구,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세계 일주를 준비하는 친구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이제야 어릴 적 꿈이었던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친구 등 저마다의 멋진 사연을 가진 훌륭한 여성들이었지요. 우리는 함께 워킹을 배우고 풍경화를 그리고 가끔은 동네의 예쁜 카페에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며 소녀처럼 까르르 웃었습니다. 계실 씨는 정말 자세가 곱고 걸음걸이에 기품이 있어. 젊었을 때 모델했어도 성공했겠다. 어머, 무슨 말씀을요. 다 늙어서 주책이에요. 그냥 남은 인생이라도 허리 펴고 꼿꼿하게 살고 싶어서 배우는 거죠. 친구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그들의 그늘 아래에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박계실이라는 내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이 무척이나 즐겁고 가슴 벅찼어요.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입소문난 맛집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전망 좋은 카페에 가서 향기로운 차를 마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 살림 걱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 새로 시작한 취미와 서로의 꿈,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설레는 이야기만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가장 젊고 스마트 기기에 능숙한 영미 씨가 제게 SNS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젊은 아이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저희 같은 나이대 사람들도 많이 한다면서요.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하고 멀리 있는 친구나 가족과도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미 씨의 도움을 받아 제 개인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도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모델 교실 친구들과 함께 가을 단풍이 절정이라는 내장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을 때 저는 난생 처음으로 제 SNS에 게시물이라는 것을 올려보았어요. 불타는 듯한 단풍나무를 배경으로 새로 산 화사한 버건디색 스카프를 두르고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을 덧붙였지요. 내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가을.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저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카카오톡으로 연결된 아들 내외도 이 사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낡은 빌라의 어둡고 축축한 방구석에서 서로를 향한 증오심에 가득 찬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그들이 이 화사한 사진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얼마나 속이 뒤틀리는 감정을 느끼게 될지 상상하는 것은 꽤나 고소하고 통쾌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들에게 말없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너희가 나를 내쫓고 사라지게 만들려 했지만 보아라. 너희가 없는 지금 나는 이렇게나 눈부시게 행복하다. 그렇게 저의 세상이 하루하루 화려하고 따뜻한 색채로 가득 채워져 갈 무렵 어느 늦은 밤 제 적막한 평화를 깨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저는 보통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과 거친 숨소리만이 전해져 올 뿐이었지요. 여보세요? 전화하셨으면 말씀을 하세요. 누구신데요? 제 재촉에 한참 만에야 갈라지고 쩍쩍 마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진석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완전히 절어버린 듯 발음은 심하게 뭉개졌고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의 휴대폰은 제가 차단해 놓았으니 길거리의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건 모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 시간에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진석이는 어린아이처럼 끄끄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처량해서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아들의 서러운 울음소리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아들이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두서없이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병원은 이제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빚쟁이들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미주는 매일 저를 잡아먹을 듯이 굴어요. 돈도 못 버는 무능한 새끼라고 저주를 퍼붓고 그 여자 얼굴 보는 게 지옥이에요. 집에서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겠어요. 매일 밤 이렇게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과 지독한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제 그늘 아래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자라온 아들에게
지금의 현실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폭풍우일 테지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미주가 어머니한테 막말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할 때, 제가 중간에서 막아주지 못했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지옥에서 저 좀 꺼내주세요. 제발이요. 아들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잠시 속절없이 흔들렸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래, 이놈아. 다 괜찮다, 다 괜찮아라며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 모성애라는 이름의 위험한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약해져 손을 내밀면 아들은 영원히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또다시 제 그늘 아래로 기어들어와 이전과 똑같은 무책임하고 나약한 삶을 반복하게 될 테지요. 그것은 아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2번 죽이는 길이었습니다. 진서가, 저는 제 안의 모든 감정을 누르고 나직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나 차갑고 단단해서 저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너는 이제 엄마 젖을 찾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내 아내와 자식을 책임져야 할 40 넘은 가장이야. 지금 너의 그 고통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고 너의 그릇된 선택에 대한 당연한 결과란다. 그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오롯이 너 자신의 몫이지.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지옥이라고 했니? 그래, 지금 너는 지옥에 있겠지. 하지만 그 지옥에서 내 자신의 힘으로 걸어 나올 힘을 기르지 못하면 너는 평생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언제까지나 엄마 뒤에 숨어서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는 없어. 이제 그만 울고 술도 끊고 정신 차리거라. 내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명심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아들이 무어라 대답하기 전에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자 가장 깊고 지독한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모델 교실 친구들과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껏 웃고 떠들고 있는데 한껏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제게 다가와 아는 체를 하더군요. 어머, 혹시 김진석 원장님 어머님 아니세요? 제 이름은 강유라인데 예전에 미주랑 같이 댁에 놀러 갔었는데 기억나세요? 누군가 하고 자세히 보니 예전에 미주가 집에 데려와 제게 온갖 무례한 말을 던졌던 그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 덤덤한 표정으로 누구시냐고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제 옷차림과 분위기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더 좋아지시고 우아해지셨어요. 옷도 너무 세련되셨고요. 역시 사람은 좋은 집에 살아야 하나 봐요. 그녀는 제가 여전히 그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굳이 그 오해를 정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정말 궁금했던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미주 소식 아세요? 갑자기 이사간 뒤로 연락도 전혀 안 되고 SNS도 다 끊기고 저희들 사이에서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다들 걱정이 많아요. 병원도 잘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무슨 일 있나요? 그녀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잘 나갔던 친구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저급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생긋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그 아이가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아마 헐헐 날아다니고 싶어서 어디론가 멀리 떠나지 않았을까요? 제 대답에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미주, 내가 그토록 원했던 너의 세상, 너의 친구들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너의 성공과 부를 질투하고 소비하다가 내가 추락하자 가차없이 외면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가볍고 비열한 관계들. 너는 이제 그들에게서조차 완전히 잊히고 사라진 존재가 되었구나. 그것이 내가 자초한 너의 세상의 민낯이었다. 아들의 그 처절한 전화가 있은 후 한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고나 할까요? 저는 제 일상으로 돌아가 그림을 그리고 워킹을 배우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 내외에 대한 생각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든 아니면 그 바닥 아래로 더 깊이 꺼져버리든 온전히 자신들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제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너무 얕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히 오미주라는 아이의 끈질김과 뻔뻔함의 깊이를 말입니다. 그날은 제가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서 막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린 가을 풍경화가 선생님께 큰 칭찬을 받아 기분이 무척 좋았던 날이었지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놓인 인터폰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부재중 방문자가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화면에 떠오른 얼굴을 보고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며느리 오미주가 제 손주 하준이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미주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지고 어두워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하준이는 잔뜩 겁을 먹은 표정으로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날꽃대가 묻은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지요. 제가 이사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가 하준이를 데리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꺼버리고 모르는 척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화면 속 하준이의 겁먹은 얼굴이 눈에 밟혀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고 제 집 현관문 앞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저는 큰 결심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면에서 본 그대로의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미주는 저를 보자마자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미주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준이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엄마의 등 뒤로 숨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 순진한 아이를 이 끔찍한 싸움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인 며느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무슨 일이냐?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지? 제 차가운 목소리에 미주는 더욱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요. 매일 밤 할머니 꿈을 꾼다고 울고 밥도 잘 안 먹고 아이가 이렇게 말라가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준이를 방패막이로 제 동정심을 자극해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보려는 속셈이 너무나 뻔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연극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저 아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바닥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오피스텔에 들어선 미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그 화려하고 깔끔한 내부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슬픈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준이의 등을 앞으로 떠밀며 아이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어요. 그러자 하준이가 제게 다가와 미리 외워온 대사를 읊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우리 옛날 집으로 다시 가면 안 돼요? 나 이 집은 싫어요. 좁고 어둡고 바퀴벌레도 나와요. 아이의 목소리는 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싫었을까요? 저는 당장이라도 저 아이를 품에 안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소파에 앉아 미주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제 질문은 미주가 아닌 하준이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답한 것은 미주였어요. 그녀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어머님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제가 천벌을 받으려니에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집도 병원도 다 어머님 거 맞아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 덕에 잠시 호강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저희를 거두어 주세요. 하준이를 봐서라도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해요. 제 뺨이라도 때리세요, 어머님. 분이 풀릴 때까지 저를 때리세요. 미주는 통곡하며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이지 처절하고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보았다면 못된 시어머니에게 핍박받는 가련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그 연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여전히 겁에 질려 서 있는 하준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준아, 할머니 좀 볼까? 아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우리 강아지, 유치원은 재미있니? 요즘 제일 좋아하는 만화는 뭐야? 밥은 잘 먹고? 키가 더 큰 것 같네. 저는 미주가 시킨 말 따위는 전혀 듣지 못했다는 듯이 아이의 일상에 대해서만 물었습니다. 하준이는 처음에는 주저하더니 이내 제 질문에 하나둘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와의 대화는 잠시나마 이 살벌한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미리 사두었던 장난감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최신형 변신 로봇이었어요. 하준아, 이거 할머니가 우리 하준이 주려고 사둔 거야. 선물이야. 하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지르며 장난감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수한 기쁨의 순간을 미주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 미주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지요.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내 연극은 조금도 감동적이지 않으니. 제 말에 미주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너는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내게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입이 험해서도 아니고 내가 나를 무시해서도 아니다. 바로 내 그 끝을 모르는 탐욕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린 자식마저 방패로 내세우는 그 비열함 때문이야. 어머님,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내 손주를 2번 다시 내 천박한 욕심의 방패로 내세우지 말거라.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내 손주에게는 이 장난감을 주마.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미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를 재촉했습니다. 어서 나가지 않고 뭐 하느냐? 미주는 결국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눈물도 분노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텅 빈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하준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문을 닫지 않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나서야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준이의 겁먹은 얼굴, 그리고 마지막에 보았던 미주의 그 텅 빈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너무 심했나? 이쯤에서 그만 용서해 주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든 아들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까지 방패로 내세웠던 며느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진짜 이유를 몰라. 저는 그날 밤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집에 돌아간 미주는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을 또다시 제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남편인 진석에게 돌리겠지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진석이가 알게 된다면 순진한 제 아들이 자신의 아들까지 이용하려 했던 아내의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그날 제 아들 내외의 결혼 생활이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끝장내는 마지막 비수를 꽂은 것은 결국 제가 아니라 며느리 오미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판 것이지요. 저는 그 서늘한 확신과 함께 지독하게 길었던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고 손주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이제 공은 제 아들 김진석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가 과연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저는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선택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늦은 저녁 시간에 제 오피스텔에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엉망인 몰골의 아들, 진석이 혼자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아들의 모습은 지난번 술에 취해 전화했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했어요. 며칠은 좋게 굶은 사람처럼 헬쑥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찬물을 한 잔 꺼내 건넸어요.
아들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것처럼 거칠고 낮았습니다. 어머니 다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하준이 미주가 하준이를 데리고 여기 왔었다는 거요.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하준이한테 직접 다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그날 이후 집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두 사람을 쫓아내듯 보낸 뒤 집에 돌아간 미주는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준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왜 할머니 앞에서 시키는 대로 더 불쌍하게 울지 않았냐며 아이를 다그쳤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에 들어온 진석에게 하준이는 울먹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할머니가 장난감만 사주고 화만 냈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라고 물으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 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어른들의 더러운 싸움에 방패막이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석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난번에 자기 연민에 가득 찬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환멸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미주에게 달려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런 짓을 시킬 수 있냐고. 그러자 그 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통스러운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어떡해? 이대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당신이 무능해서 이 사달이 났으면 아들이라도 써서 막아볼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치더군요. 자기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고. 다 저랑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자기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우리라고. 그 순간 진석은 아내라는 존재에 대해 품고 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를 완전히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낡고 축축한 빌라에서 두 사람의 마지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끔찍한 싸움이었지요. 미주는 온갖 물건을 집어 던지며 발악했고 진석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지난 10년의 세월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마침내 제가 기다리던 그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나약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 이룬 성공을 제 능력이라 착각했고 미주의 허영심을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지록 모욕을 당하실 때도 저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비겁하게 눈치만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킨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자신도 어머니도 그리고 결국엔 제 아들까지도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받지 못할 놈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죄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제 아들이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은 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자산 매각 계약서와 앞으로의 채무 상환 계획서였습니다. 병원 헐값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장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요. 그리고 남은 의료 장비와 비품들도 전부 처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에 쥐는 돈으로 어머니 빚의 일부를 먼저 갚겠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빚은 제가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선배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월급 의사로 가기로 했습니다. 박봉이지만 거기서 버는 돈을 쪼개고 쪼개서 매달 어머니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제 손으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계획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들은 저에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탕감해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힘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천천히 읽어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아들의 서툴지만 진솔한 결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그토록 모질게 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겠지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가장 중요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진서가, 내 어머니, 내가 진정으로 각오를 다지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니 나도 더는 너를 막지 않으마. 내 계획 훌륭하다. 하지만 그 계획을 받아들이기 전에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어야겠다. 무슨 조건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그래. 병원을 처분해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의 돈은 받겠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는 빚은 내가 모두 탕감해주마. 제 말에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대신 조건이 있다. 내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남은 빚을 깨끗하게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뜻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첫째, 오미주라는 그 아이와는 2번 다시 돌아보지 말고 깨끗하게 이혼해라.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만 주고 너와 하준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거라. 그 아이는 내가 제기하면 또다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너를 불행하게 만들게야. 둘째, 이혼 후에 하준이는 내가 책임지고 키워라.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아들에게 평생을 통해 갚아나가야 한다. 하준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겠다고 이 자리에서 내게 약속하거라. 어머니, 이 2가지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고 실행한다면 나는 너의 남은 빚을 모두 용서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지켜봐 주겠다. 어떠냐?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의 눈물이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것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지요. 그 길의 끝에는 아마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아들이 제 앞에서 굳은 맹세를 하고 돌아간 뒤 모든 것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석이는 독하게 마음을 먹은 듯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오미주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었습니다. 진석이가 이혼 서류를 내밀자 미주는 처음에는 길길이 날뛰며 발악했다고 합니다. 나보고 지금 이 고생만 실컷 시키고 버리겠다는 거냐? 이혼은 절대 못 해준다.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라며 온갖 저주를 퍼부었다고 해요. 하지만 진석이는 더 이상 예전의 우유부단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주의 발악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미주 또한 변호사를 사서 맞섰습니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결혼 생활의 파탄 책임이 전적으로 저와 진석에게 있으며 자신은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석의 병원 자산과 우리가 살던 아파트의 절반은 자신의 몫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하지만 법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임했던 최 변호사가 이혼 소송에도 참여하여 모든 자산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는 혼인 이전부터 제 명의로 된 특유 재산이었기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었고 병원 개설 자금은 제가 빌려준 채무였음이 차용증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었습니다. 병원 자산을 처분한 돈은 고스란히 채권자인 제게 넘어왔으므로 미주가 분할받을 재산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싸움 끝에 법원은 진석의 손을 들어주었고 미주는 아주 적은 액수의 위자료만 받은 채 빈손으로 쫓겨나듯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마지막까지 진석과 저를 향한 저주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옛말을 떠올릴 뿐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다가 결국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행복마저 모두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며느리와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한 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저 자신, 박계실이라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보고 싶었어요. 모델 교실과 수채화 교실을 다니는 것도 즐거웠지만 무언가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들이 갚은 돈과 제가 가진 자산을 합쳐 작은 상가 건물을 하나 매입했습니다.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저는 그 건물을 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작고 예쁜 찻집을 여는 것이었지요. 저는 그날부터 쉴 틈 없이 바빠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사귄 친구 중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다 은퇴한 영미 씨의 도움을 받아 찻집의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찻집의 컨셉은 쉼과 위로였어요. 저는 찻집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평온을 얻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내부는 원목과 하얀색 벽지를 사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창가에는 제가 직접 가린 수채화들을 걸었습니다. 테이블마다 생화를 꽂아두고 잔잔한 연주곡이 항상 흐르도록 했지요. 그리고 전국의 유명한 다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최상급의 녹차와 발효차, 꽃차를 공수해 왔습니다. 디저트 메뉴는 제가 직접 개발했어요. 쑥과 흑임자로 만든 떡 케이크, 직접 삶은 파트로 만든 단팥죽, 제철 과일로 만든
과일 전과 등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건강한 디저트들이었지요. 넉 달간의 준비 끝에 마침내 계실의 다락이라는 이름의 제 찻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 날 모델 교실과 문화센터 친구들이 모두 찾아와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었고, 진석이도 하준이의 손을 잡고 찾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정말 멋지세요. 제가 본 어머니 모습 중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훌쩍 자란 하준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들은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값비싼 명품 옷은 아니었지만 단정하게 다려 입은 셔츠와 면바지 차림에 그는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는 선배의 종합병원에 외과 의사로 취직하여 매일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줄었지만 돈의 가치와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었지요. 진석이는 작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어 하준이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이혼 후 미주는 하준이에 대한 양육권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해요. 덕분에 진석이는 온전히 아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아침밥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하준이와 함께 책을 읽거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일까요? 하준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제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손주의 얼굴을 보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찻집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갈한 인테리어와 좋은 차, 맛,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인 저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 덕분이었을 겁니다. 동네 사랑방처럼 매일같이 많은 사람들이 제 찻집을 찾아와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제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매일같이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찻집 주인 박계실로서의 삶. 그것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의미의 독립이자 완성된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찻집 계실의 다락을 연 지 꼭 1년이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제 찻집은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를 계실 사장님 혹은 다락 안주인이라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삶은 안정되었고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시니어 모델 교실 친구들과는 정기적으로 패션쇼 무대에 서기도 했고, 수채화 교실에서는 작은 전시회를 열어 제가 그린 그림들을 선보이기도 했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사는 박계실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내일의 꿈을 꾸는 멋진 시녀성이 되어 있었지요. 진석이와 하준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하준이를 데리고 찻집에 들러 제 일손을 돕거나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의무로 얽힌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실하게 병원 일을 하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하준이는 아빠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저는 찻집에 필요한 찻잎을 사기 위해 경동시장에 갔다가 잠시 근처 식당에 들러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었지만 맛이 좋아 종종 들르는 곳이었지요. 국밥을 거의 다 먹어갈 무렵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한 여자를 보고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미주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화려하고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허름한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생활에 찌들어 푸석푸석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에 그릇을 치우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공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지요.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저는 그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몇 초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 당혹감, 수치심, 그리고 아주 희미한 원망까지도요. 그녀는 결국 제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황급히 고개를 숙인 채 주방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남은 국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통쾌함이나 승리감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옅은 슬픔과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제 손주의 어미였던 한 여자가 저렇게 망가져버린 것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녀의 추락은 그녀 스스로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고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어떤 책임도 의무도 없었으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낸 10년의 세월에 대한 저의 마지막 예의이자 완전한 이별의 확인이었습니다. 찻집을 연 지 1주년이 되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대접할 떡을 찌고 가게 안을 예쁘게 꾸미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진석이가 하준이의 손을 잡고 커다란 꽃바구니를 든 채 찻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1주년 축하드려요. 어머나, 이걸 다 뭐하러. 어서 와라. 진석이는 제게 꽃바구니를 안겨주며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맛있는 거라도 사드시라고.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진석아. 나는 괜찮다. 이 돈은 너랑 하준이를 위해서 쓰거라.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다. 저는 아들을 제 안쪽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제 금고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어요.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열어보거라.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익자 김하준으로 되어 있는 교육신탁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모든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탁이었지요. 어머니 이건.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진석아, 예전에 너와 나 사이에는 아주 무서운 계약서가 하나 있었지. 돈으로 얽히고 법으로 묶여있던 아주 차갑고 아픈 계약서 말이다. 하지만 이제 그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오늘 나는 너와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싶구나. 저는 신탁 증서를 가리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계약서다. 돈과 의무가 아닌 할머니가 손주에게 주는 내리사랑과 아들이 아들에게 이어주는 책임감으로 맺는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계약이지. 어떠냐? 이 새로운 계약 받아들이겠느냐? 아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제 손을 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준이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렸지만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찻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짓누르던 낡고 무거운 계약을 파기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계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짜 인생은 아마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 겁니다.